5과목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1과목부터 4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를 우리가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 5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을 하면 어떠한 벌칙이 주어진다를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세사는 세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 보세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을 때 다루게 되는 법적 처벌을 다루기 때문에 뭔가 보세사가 업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과목 같은 경우에 큰 특징이 학습 분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따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1과목부터 3과목에 비해서 양 자체가 적어요. 양 자체가 적다라는 말은 우리 5개 과목 동일하게 25문제 나오고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분량이 적은 과목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낸다면 1과목부터 3과목에 비해서 왜냐면 4과목도 양이 적잖아요. 4과목과 5과목은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과목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느냐를 보면요. 크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는 자율관리 및 행정특례인데요. 요거는 보세사가 어떤 구역에서 일을 할 것인데 요 구역에서 보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우리가 관세 벌칙과 그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받기 전에 세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게 될지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자율관리 및 행정특례. 그리고 자세히 뭐 배우냐라고 보시면요. 첫 번째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자,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관의 감독, 감시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보세구역을 바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라고 저희가 1과목이었나요? 앞서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내용에 대해서 고시의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그 지정을 받으면 어떤 특례,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겠고요. 또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어떠한 짓을 하면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자유무역 지역, 즉 FTZ라고 하는데요. 자, FTZ는 Free Trade Zone입니다. 자유무역 지역, 말 그대로인데요. 이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이거 FTZ 치면요, 미국에도 있고 많습니다. 이러한 FTZ에 어떻게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세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물품을 반입하고 반출하는지, 역외 작업, 자유무역 지역에서의 매각이나 폐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자, 이때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율관리 보세 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은 아예 다른 겁니다. 자유무역 지역은 보세구역이 아니에요. 요 구분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 가운데 보세사 제도가 끼어 있는데요. 자, 일단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세구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고요. 자,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역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때 그 인력을 바로 보세사라고 하고요. 이 보세사 제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앞에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세사와 관련된 고시도 있어요. 그 고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보세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사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등록을 하고 채용이 되며 해임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보세사는 그 업무에 있어서 그 구역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겸임금지 의무가 있다든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받는 요런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개념은 관세 벌칙 및 조사였죠. 자, 관세 벌칙은요, 그냥 관세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를 하는 모든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세 벌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관세 형벌과 관세 질서벌입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관세 형벌 같은 경우에는 하면 진짜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사회 통념상 요거는 실수라고 하면 안 되고, 했어도 실수로 했어도 이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형벌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반면 관세 질서벌은 뭔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하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불법 주차예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하면은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하잖아요. 또 좀 불편한 정도잖아요. 불법 주차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틀에서 관세 형벌에 대해서 무슨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마다 어떤 징역형을 살고 얼마의 벌금을 내야 되는지. 자, 이게 크게 죄목 같은 경우에는 한 9가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의 틀 중에서 밀수출입죄 등이라는 하나의 저거가 있는데 이 아래 밀수입죄, 밀수출죄, 부정 뭐 환급죄, 부정 뭐 감면죄, 뭐 요런 막 아래 새끼들이 막 딸려 나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9개, 10개지만 요런 모든 개를 합하면은 거의 한 20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외워주셔야 한다. 왜? 가성비가 좋다. 이것만 외우면 우리 5과목에서는 그래도 반타작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세 질서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이거 외우는 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왜냐하면은 실제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다음의 죄를 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231조, 232조, 뭐 300조, 뭐 301조, 몇 조 쫙 나열하고 를 위반한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가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건지 다 풀어놓긴 했어요. 다 풀어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과태료 조문만 빼서 암기를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 관세 형벌과 관세 질서벌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얘네가 그냥 그렇게 드러난 잘못이면은 바로 관세 벌칙을 때리면 되지만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몰래 하겠지. 이걸 대놓고 할 리는 없잖아요. 이 몰래 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지, 대표적으로는 통고 처분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자, 그래서 우리 5과목을 공부할 때 어떤 게 어렵냐라고 보시면 당연히 숫자가 너무 많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징역 2년, 3년, 10년, 7년. 수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벌칙보다는 앞부분의 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보세사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냥 주체, 기한 이런 거를 통해서 말장난을 많이 한다. 세관장한테 무엇을 해야 한다. 아니면 세관장이 뭘 해야 한다. 관세청장으로 바꾸고, 즉시 해야 된다는데 3일로 바꾸고, 3일 안에 해야 된다는데 7일로 바꾸고. 요거는 그냥 우리 시험의 고질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율관리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전혀 다른 곳이다.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해도 내용이 다르다. 혜택의 내용도 다르고 반입 반출의 절차도 다르다. 그러한 것들을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는 게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4과목이 아니죠. 5과목 핵심 전략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5과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자율관리 파트보다는 관세 벌칙 쪽이 고득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자율관리 쪽은 제가 계속 이거 보세사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우지 마셔라. 이거 외우면 안 된다. 그냥 물 흐르듯이 계속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 자율관리랑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려고 막 끙끙 싸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키워드 딱 잡고 물 흐르듯이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세 벌칙 같은 경우에는 외우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우면 다 맞춥니다. 외우면 다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카테고리화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화 별거 없어요. 우리 책을 기준으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거, 두 번째 나왔던 거, 이게 흐름으로 막 정리가 될 거예요. 특히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목차 구조화 공부법 있잖아요. 처음에는 형광펜을 노란색을 쓰고, 그 다음에 주황색을 쓰고, 파란색을 쓰고, 그거를 통해서 이런 구조화가 정말 잘 될 텐데, 이러한 것들에서 딱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었고, 벌금은 1억이었지?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었고,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 이렇게 쭉쭉 구조를 카테고리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건 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 주체나 기한 같은 거를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라. 근데 이게 쉬우면은 다 맞출 수 있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게 점수를 넣는데 용이하다. 자, 우리 5과목이 타과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요 그림은요, 저희 1과목 OT 그림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2과목부터 3과목은 다른 그림을 가져왔는데 5과목을 가져온 이유는 5과목이 1과목이랑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해요. 1과목은 모든 보세사 시험 공부의 시작이었는데 5과목은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우리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과목들의 좀 포괄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우리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1과목부터 4과목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벌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과목
부터 4과목 모두와 관련이 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OT 계속하니까 똑같은 과정인데요. 저희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저희 자율관리 보세구역부터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보세사 제도까지 이 보세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파트에서 약 56%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있는 관세 벌칙과 관련된 내용은 40%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트와 앞에 파트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네 번째 챕터를 버린다? 요거 양이 적어요. 양이 적은데 지금 보시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5과목에서는 버릴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버릴 게 없는데 대신에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가 100점을 맞아볼까? 그냥 한번 해버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5과목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양이 적죠. 페이지로 따지면은 우리 뭐 600, 한 50페이지까지 있는데 100페이지 안쪽이다. 100페이지 안쪽이니까 지금 650페이지가 4과목이니까 4과목 중에 100페이지가 딱 5과목이 650페이지니까 지금 100페이지 분량을 차지하는 이 5과목은 양이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차 보시면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챕터 1에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입니다. 이 관세법 파트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공부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반복학습은 좋은 거니까요. 뭐 이런 관세법에서는요,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고시 내용을 제가 좀 땡겨왔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지정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고시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 절차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고요. 또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라던가 지정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의무 또는 감독 아니면은 잘못했을 때 발생될 제재 사항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 2에서는 보세사 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이 보세사 제도도 앞에서 좀 배우긴 했어요. 배우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중복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이유는 이 보세사와 관련된 문제가 이 5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던 그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해서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사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고시에서는 뭐 이제 보세사의 등록 절차라던가 의무라던가 직무라던가 또 징계받는 절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챕터 3는 자유무역지역 FTZ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관세법이 아니라 산업통상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구역이에요. 이거는 관세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칙부터 이 감면 등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관세법 말고 등장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법률입니다. 이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는 그 내용에 관한 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공부하느냐? 통칙에서는 뭐 당연히 뭐 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뭐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여기도 예정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보세구역과 같이 이 예정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을 누가 관리하는지 후, 또 누가 입주하는지 후와 같은 자격과 관련된 이야기,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맺는 계약, 또 그런 계약의 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무역지역의 물품을 반입하는 것. 자, 여기서의 반입은 좀 독특해요. 반입은 그냥 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하는 경우, 사용, 소비 신고하는 경우 뭐 이렇게 있고요. 반출도 그냥 반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 신고하는 경우 뭐 이렇게 나뉜다. 좀 다양하게 나뉘고요. 자, 관리 등은 뭐 이제 역외 작업이라든지 폐기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보세 운송, 자유무역지역 간의 보세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자유무역지역은 우리 처음 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공부를 할 때. 어려우니까 차선으로 둬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관세 등의 부과입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간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또 감면 등인데요. 감면받을 수도 있고 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이 네 번째 파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한다. 사실 반입하고 반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보다 반입하고 반출하는 것 자체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고시도 있다. 여기서는 뭐 입주기업체에 대한 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뭐 그 입주기업체에서의 보세 운송이라던가 선적 또는 기적 뭐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 다음 챕터 4에서는 자, 수취 물류업체에 대한 법규 수행 능력 측정 및 평가 관리인데요. 그냥 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쩌리 과목이지만 매년 출제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순 없다. 보시면 여기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10페이지 정도인데 요것도 통칙의 내용, 이건 고시입니다. 고시. 자, 통칙의 내용을 공부를 한 다음에 법규 수행 능력, 그러니까 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평가 항목이 잘 있는지 점검, 그 평가 항목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것들, 뭐 그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그 법규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매겨진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 원칙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세 벌칙입니다. 자, 관세 벌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칙에서는 관세 벌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종류는 관세 형벌과 관세 질서벌이 있고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이라던가 고용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 뭐 이런 양벌 규정 또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병과 규정 아니면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뭐 이거는 앞에서 좀 공부를 했었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관세법, 관세 벌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됐을 때 벌금이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높은 것만 부과한다 라는 형법 규정을 빼고 한 번에 다 부과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관세 형벌은 총 9가지 정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전자문서 위변조죄
뭐 이런 거였고요. 밀수 출입죄 등, 또 관세 포탈죄, 가격 조작죄,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 예비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밀수품 취득죄, 강제징수 면탈죄, 강제징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약간 도망가는 경우, 이런 건 경우고요. 보세사에 대한 명의 대여죄, 그다음 허위 신고죄 등 뭐 이러한 것들이 주요하게 있습니다. 또 밀수 전용 운반 물품 몰수,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세 형벌에 주로 있죠. 저 몇 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딱 9개네요. 그다음 관세 질서벌은 과태료였죠. 자, 여기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함은 과태료와 관련된 법규다. 법이 하나 또 나왔네요. 네, 과태료와 관련된 법규인데, 뭐 과태료는 이러한 상황에 부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상황에는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나열을 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맛보기로 관세질서벌 뭐뭐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1억짜리 과태료 있고요. 2억짜리 과태료 있고요. 5천만 원짜리 과태료 있고요. 1,000만 원짜리 과태료, 500만 원짜리 과태료, 2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2천만 원짜리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요 전부를. 자, 그 다음 챕터 6에서는 조사와 처분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통칙에서는 그래서 관세범이 누군데, 조사의 대상인 관세범이 누군데, 또 검찰에 공소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또 조사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발부해야 되는지, 현행범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수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물품을 압수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겠고요. 조사를 통해서 그 형이 확정이 된다면, 확정이 될 만한 확증을 찾은 경우에는 통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통고 처분 어떻게 하는지, how. 또 통고 처분을 안 지키거나 뭔가 잘못을 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면 우리 5과목 끝나고 보세사 기본이론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챕터 1 자율관리 보세구역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